안녕하세요. 이제야 인생 황금기를 맞은 60대 할머니입니다. 남들은 20, 30대에 인생 황금기를 맞는다고 하는데 저는 60대가 되어서야 삶의 행복함과 편안함을 느끼고 있네요. 사실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참 고단한 순간들이 많았어요. 남몰래 울고 정말 모든 걸 다 놔버리고 싶은 순간도 많았답니다. 하지만 내 새끼들이 있으니까 그 고되고 힘든 시간들을 꼭 참고 이겨낼 수 있었지요.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잘 견뎌 지금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고단했던 그 시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전까지는 그때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상처라 쉽게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마음도 가벼워지고 편안해져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릴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 시절 이야기를 해볼게요. 친구 이야기처럼 썰맘 청취자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어렸을 적 제 얘기부터 해보자면 그 시절 저희 집은 참 어려웠어요. 아버지는 몸이 편찮으셔서 엄마 혼자 우리 삼남매를 키우셨지요. 그러다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그래도 제가 공부는 곧잘 하는 편이었던 터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렵지 않게 꽤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죠. 회사에서 세무 업무를 보던 사람이었는데 오며 가며 인사하다 가까워지게 됐어요. 20대 초반 남자를 모르던 나이에 좋아하는 감정을 느꼈던 거죠. 그러니 얼마나 푹 빠졌겠어요. 그 사람이 제 전부라고 생각했네요. 그렇게 좋아 만나다 제가 그 사람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임신이라니 덜컥 겁도 났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는 게 행복했어요. 저는 임신 소식을 듣고 좋아할 그 사람의 얼굴을 상상하며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경필 씨, 나 오늘 경필 씨한테 할 말이 있어요. 나 임신했어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임신? 네가 애를 가졌다고? 잠깐, 그럼 그 애가 내 아이야. 맞아? 그럼요. 그럼 내 뱃속에 있는 애가 누구 아이겠어요? 당연히 경필 씨 아이죠. 야, 뭘 어떻게 했길래 임신을 해? 나는 너랑 애 가질 생각이 없단 말이야. 아씨, 미치겠네 진짜. 아, 나 앞으로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의 반응은 제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에 기뻐하기는커녕 자신의 아이를 가진 저를 원망의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야, 하필 왜 애를 갖고 난리야? 아, 돌겠네 정말. 너 그 애 혹시 나 알 거냐? 그럼 지금 아이 지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난 당연히 경필 씨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를 낳을 거냐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아이도 아니고 우리 아이인데 당연히 낳아야죠. 그럼 우리 핏줄을 없애요? 야, 왜 울고 그래? 뭐 꼭 지우라는 게 아니라 낳을 건지 말 건지 물어본 거잖아. 그래, 뭐 낳을 거면 낳아야지 어쩌겠냐. 네 뱃속에 애가 내 애라는데. 곧 우리 엄마한테 인사 가야 하니까 준비하고 있어. 그 사람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아이를 낳자고 말했습니다. 본인 어머니를 만나러 가자는 말을 했지만 그 말을 듣고도 기쁘진 않았어요. 솔직히 그 사람의 반응에 실망감이 컸지요. 그렇지만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임신 사실을 알고 겁이 났는데 그 사람은 어땠겠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었기에 그런 거라고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도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욕을 내뱉고 막 화를 냈거든요. 어머니, 저랑 결혼할 사람이에요. 야, 인사드려. 우리 어머니야.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윤숙이라고 합니다. 오냐, 너 잘 왔다. 네 년이 내 아들 꼬여낸 년이냐? 내가 네 년 면상 한번 보고 싶었어. 우리 세무사 아들, 너 같은 년한테 장가 보내려고 내가 20년 넘게 애지중지하며 키운 줄 알아? 내 아들 잘난 건 알아가지고 볼 것도 없는 년이 꼴이나 치고 말이야. 우리 아들 인생 망친 거 물어내. 어떻게 보상할 거야? 이 나쁜 년. 어머님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험한 말을 막 내뱉으셨어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시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갔던 날은 세상에서 처음 듣는 욕까지 다 듣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드리고 집에 돌아와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럼에도 손주를 보시고 살아가다 보면 어머님 마음도 풀어지실 거라 생각했어요. 또 앞으로 며느리가 되어 어머님 눈에 들게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참 보통 분이 아니셨어요. 결혼해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아주 대놓고 저를 구박하셨거든요. 어머님은 저를 볼 때마다 아들 발목 잡는 년이라고 욕을 해대셨어요. 단 한 번도 며느리 새아가 이런 이름으로 불려본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연연거리면서 저를 부르셨지요. 그게 너무 속상해. 하루는 어머님에게 다르게 불러주시면 안 되냐 하소연했던 적도 있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니깎게 나한테 할 말이 뭐야? 시간 뺏지 말고 얼른 말해. 니 년이랑 얼굴 맞대고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저기 어머님이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 잘 알아요. 그렇지만 항상 저 부르실 때마다 2년 전년 욕하는 거 듣는데 제가 너무 속상해서요. 저도 다른 며느리들처럼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새아가나 며느라 이렇게요. 미친년. 너 참 꼴에 바라는 것도 많다. 귀한 내 새끼 꼬여서 차지한 주제 욕 듣기 싫다 이거야? 어머니가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 잘 알아요. 그렇지만 저 경필 씨랑 결혼한 사람이고 또 어머니 며느리잖아요. 곧 태어날 손주의 엄마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 조금만 예쁘게 불러주시면 안 돼요? 매일 욕 들을 때마다 저 정말 마음 아파요. 네가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뭘 잘했다고? 감히 두 눈 똑바로 뜨고 속상하다 어쨌다 토를 다뤄? 뱃속에 우리 집안 씨가 있다니까 니들 결혼시킨 거야. 내가 너 좋아서 우리 아들하고 맺어줬는 줄 알아? 내가 진짜 내쫓고 싶은 거 꼭 참고 이 집에서 살게 해주는 것도 모르고 어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시어머니는 제게 못할 말을 하시면서 큰 상처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님께 상처받아도 누구에게 말하고 기댈 수도 없었어요. 그 사람은 어머님이 저를 구박하셔도 저를 볼 때마다 욕을 하셔도 한 번도 말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 인생 망쳤다며 본색을 드러냈죠. 그럴 때마다 그 집을 뛰쳐나가고 싶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내 새끼를 생각해서 참고 또 참았네요. 모진 시집살이를 견디다 보니 어느덧 막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조금씩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곧 아이가 나올 것 같아 남편에게 병원에 가자고 이야기했지요. 여보, 나 진통 시작하나 봐요. 지금 바로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그럼 다녀와. 남편은 마치 남 얘기하듯 대답했습니다.
본인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데 너무 태평하더군요. 여보, 나 지금 애 나오려고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알아. 그래서 갔다 오라는 거잖아. 뭐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같이 가달라는 거야? 당연하죠. 그럼 우리 애를 나 혼자 가서 낳아요? 그래. 그것도 혼자 못 가? 나 피곤하니까 혼자 가서 낳고 와. 아이씨,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나까지 데리고 가려 그래? 여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남의 애 낳으러 가요? 당신 애잖아요. 애 아빠면 같이 병원에 가는 게 맞죠? 어떻게 나 혼자 보낼 생각을 해요? 그 순간 어머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소란이냐? 넌 또 왜 경필이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여자가 어딜 감히 큰 소리를 내냐고?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 지금 진통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같이 가자고 했는데 안 간다고 버티잖아요. 야, 그럼 너 혼자 갔다 오면 되지. 뭘 남편까지 데리고 가려 그래? 옛날 여자들 다 반이라다 아이 낳고 그랬어. 별것도 아닌 애 가지고 뭐 대단하다고 병원을 같이 가달라 말아야. 얼른 짐 챙겨서 병원 가거라. 뭐 진통 심하다는 걸로는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말고 애나 낳으면 그때 전화해.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 저를 외면했습니다. 진통과 쩔쩔매는 저를 보면서도 병원에 같이 가주질 않더군요. 그래서 병원으로 가 20시간 가까운 진통을 혼자 견뎌 아이를 낳았습니다. 게다가 남편과 시모는 제가 낳은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로 태어나는 날까지 병원에 한번 와보질 않았어요. 그렇게 혼자 아이를 낳고 쓸쓸히 집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제가 딸을 낳자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욱 심해졌어요. 저와 딸 입에 들어가는 음식도 아깝다면서 미역국도 제대로 못 먹게 하더군요. 밥그릇도 뺏어버렸죠. 그렇게 엄청난 구박을 견뎌가며 그 집에서 버텼습니다. 언젠가는 나와 우리 딸을 사랑해줄 거란 믿음으로 참고 또 참았어요. 이어 2년 후 둘째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또 딸을 낳았습니다. 둘째까지 딸이니 시모가 얼마나 구박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둘째를 낳고 사는 소리를 하며 미역국을 먹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제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머리를 때리시면 어떡해 해요? 이런 식충이 같은 년. 지금 미역국이 입으로 넘어가? 아들 하나 못 낳는 년이 미역국 꼬박꼬박 챙겨 먹을 정신은 있어?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딸도 어머니 손주잖아요. 요즘 사람들 다 딸도 좋다고 하는데 어머니도 이제 좋게 봐주세요. 네? 이게 또 재수없게 누굴 가르치려고 들어? 아들도 못 낳는 년이 말만 많아가지고. 너 우리 집에 시집와서 대체 한 게 뭐야? 볼 것도 없는 년이 우리 아들 발목 잡았으면 집안 대라도 이어야 할 거 아니야. 둘째도 딸년만 낳아놓고 미역국이 입에 들어가? 너는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고 동네 사람들 다 다니는 골목까지 저를 끌고 나가 바닥에 내치고 사정없이 때렸어요. 그리고 그걸 본 동네 사람들이 놀라 달려와 시모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시모는 동네 사람들의 만류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뭘 안다고 짓거려? 니들이 내 속을 알아? 저 년이 우리 집 시집와서 뭐 하나 되는 일이 없어. 아들 하나 낳나 했더니 또 딸년 나와가지고 저 년이 우리 집안 씨를 말릴 년이라고.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 고래고래 악을 썼습니다. 그때 며느리 대접도 못 받고 사는 제 자신이 너무나 처량했네요.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다른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나중에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애들을 위해 가족만은 지켜야 할 것 같아 남편의 상간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애만 키우며 살아온 저와는 다르게 참 세련되고 도도해 보이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쪽이 경필 씨 부인이야? 그건 그렇고 나를 왜 만나러 온 건데? 제가 경필 씨 부인인 거 알면서 왜 보자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 분명하게 말할게요. 우리 남편 만나지 마세요. 애가 있는 유부남이에요. 우리 애들 아빠 건드리지 말아요. 아시겠어요? 그때였습니다.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이은숙,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놀라 뒤돌아보니 남편이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에요? 너야말로 네가 지금 이 여자를 왜 만나고 있어? 너 내가 다른 여자 만난다고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지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남편이 바람피는데 그걸 그냥 두고 보는 여자가 어딨어요. 그래서 지금 내 조강지처 노릇하려고 여기 나와서 이 여자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이게 미쳤나? 네가 감히 왜 나서? 너 지금 이 여자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 시기인 줄 알아? 내 애 가진 여자야. 혹시라도 애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아이라뇨? 지금 저 여자가 당신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 저 여자 내 아이 가졌어. 그러니까 네가 내 옆에서 좀 떨어져 줘야겠다. 우리 이혼하자고. 내 애 가졌다고 해서 결혼해줬으면 됐잖아. 이제 나도 내가 좋아하는 여자 좀 만나서 살아보자. 너도 네 인생 살고. 그럼 이혼 동의한 걸로 알고 이혼 서류 준비해서 갈 테니까 넌 거기다 사인이나 하라고. 여보, 정말 왜 이래요? 당신이랑 이혼하면 나는요. 그리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 그게 왜 내 새끼들이야? 누가 낳으랬어? 지가 낳아놓고 왜 나보고 책임지래? 야, 시끄럽고 얼른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남편은 상간녀와 살겠다며 그 여자 앞에서 제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거기다 시모까지 한편이 되어 저와 남편을 이혼시키려고 했어요. 하루는 제가 잠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는데 대문 앞에서 우리 딸들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집에 뛰어들어갔더니 남편과 시모가 애들과 제 짐을 싸놓고 나가라고 tum을 떠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애들 우는 거 안 보여요? 제가 소리쳐도 남편과 시모의 표정은 태연했고 남편은 애들 우는 거 듣기 싫다고 하려냈죠. 야, 네 딸년들 우는 거 듣기 싫으니까 빨리 데리고 나가. 얼른 이 집에서 꺼지라고. 애들 데리고 나가라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오만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애들 위해 참고 살려고 했던 건데 모든 게 다 부질없게 느껴졌어요. 이 더러운 집구석 당장 나가고 말겠다 결심했네요. 그래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한답니까? 내가 나가줄게요. 대신 당신이 바람 피워 이혼하는 거니까 위자료랑 우리 애들 키울 돈 내놔요. 그 돈만 주면 내가 애들 데리고 바로 나가줄게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거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지주제 어떻게 돈을 달래? 너 정말 돌았냐? 시집 올 때 네가 해온 게 뭐가 있다고 위자료에 양육비까지 받을 생각을 해? 너랑 네 딸년들 지금까지 걷어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해야지. 너 같은 거랑 우리 아들 결혼시킨 걸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가 돈을 받아야 할 판이야. 알어? 어딜 감히 우리한테 돈 얘기를 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는 물론이고 본인들 핏줄인 우리 애들도 매몰차게 쫓아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집에서 쫓겨나 무서움에 떠는 애들을 품에 안고 제 신세가 비참해 펑펑 울고야 말았어요. 그러나 울면서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두 딸들을 위해서라도 뭐든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죠. 일찍 결혼한 탓에 경력도 없고 아이들이 있으니 하루 종일 일하는 것도 어려웠고요. 그래도 뭐라도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시절이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둘째가 쓰러졌다며 연락을 해왔어요. 저는 전화를 받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침까지 밥도 잘 먹고 건강하던 딸이 왜 이렇게 됐는지 믿어지지 않았죠. 아이가 쓰러진 원인을 알고자 검사를 진행했고, 그러다 우리 둘째에게 선천적 심장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장이라도 수술하지 않으면 아이의 생명이 위험하단 말까지 듣게 됐어요. 검사 결과를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무너졌습니다. 제 딸이 너무나도 불쌍해 견딜 수 없었고 우리 둘째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수술비가 문제였습니다. 당장 수술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수술 비용이 제 벌이로는 어림도 없어서요. 돈 빌릴 곳이 없어 발만 둥둥 구르고 있을 그때 남편과 시모가 떠올랐습니다.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시모와 남편 모두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내 딸을 위해서 그들에게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제가 시댁에 찾아가자 그 집 사람들은 왜 왔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욕부터 했고요. 재수없게 네 년이 우리 집엔 왜 왔어? 이혼했으면 끝이지 여길 또 와? 저도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온 거예요. 네가 우리한테 할 말이 뭐야? 이제 와서 다시 받아달라고? 아니요. 저도 이 집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해요. 그것 때문에 온 건 아니고 우리 다현이 일 때문에 왔어요. 애들 아빠랑 어머님한테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그러자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뭔데? 뭐 애들 때문에 나한테 할 말이 뭐냐고. 다현이가 아프대요. 며칠 전에 쓰러져서 검사를 했더니 애가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났대요. 당장 수술 안 하면 얼마 못 살 거라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 다현이 수술 좀 받게 해줘요. 우리 둘째 어떻게든 살려야죠. 애가 아파? 아픈 거면 어쩔 수 없지. 걔가 타고난 명이 거기까진가 보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애가 아프다는데 명이 거기까지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게 아빠라는 사람이 할 소리예요. 제발 이러지 말아요. 다현이 당신 딸이잖아요. 그래도 아빠라고 다현이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러지 말고 수술비 좀 보태줘요. 내가 돈 벌어서 꼭 갚을게요. 약속해요. 야, 걔네 그냥 네 애야. 솔직히 나는 그 애들 내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해. 나는 걔네한테 정이 하나도 없다고. 그리고 걔네 데리고 집 나간 순간부터 걔네는 그냥 네 딸이야. 내 자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술비는 네가 알아서 해. 귀찮게 하지 말고. 그래, 그건 얘 말이 맞다. 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애들 데리고 나간 순간부터 완전 남 아니냐? 걔들은 그냥 네 딸이야. 네 자식이는 네가 알아서 할 것이지. 어디 여기로 와서 수술비를 빌려달란 소리를 해? 어머니, 아무리 우리 애들한테 정이 없으셔도 그렇죠. 걔네들도 다 어머님 손녀예요. 이 사람 딸이고요.
애가 아프다는데, 수술 안 하면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른 척들을 해요? 남이라도 이러지는 않겠어요. 아이고, 그러세요? 그럼 여기 와서 이러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딸 수술비 마련하시든가요. 나랑 우리 아들 귀찮게 하지 말고. 아, 빨리 안 꺼져. 재수 없으니까 내가 죽든 말든 다신 우리 집에 오지 마. 시모와 남편은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니피줄이라며 우리 딸 아픈 걸 모른 척했습니다. 저를 소금까지 뿌려 쫓아내더군요. 그렇게 나오면서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다신 상종하지 않겠다 결심하고 또 결심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어떻게든 둘째를 살려보려고 했지만 택도 없었어요. 결국 둘째는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딸이 떠나고 우리 아이에게 미안해 며칠을 울었는지 몰라요. 모든 게 다 제 탓인 것만 같아 울고 또 울었지요. 그러나 거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제게는 첫째가 있었고 우리 첫째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위해 이를 악물었어요. 안 쓰고 안 입고 모아 우리 첫째 원하는 공부 다 시켜줄 수 있었네요. 또 큰애가 공부를 참 잘했거든요. 큰애가 제 가장 큰 자랑이라 고생인 줄도 모르고 일했네요. 딸은 의대에 들어갔고 괜찮은 남자를 만나 결혼도 했어요. 사업하는 집 며느리가 됐는데 시어른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시더라고요. 우리 딸을 친딸처럼 생각해 주시고 시부모님이 금전적 지원을 해주셔서 아주 크게 피부과까지 개원할 수 있었답니다. 병원 개원하고 성공한 우리 딸을 보니 그동안 힘들었던 제 인생이 모두 보상받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딸도 결혼에 잘 살고 병원도 잘 되니 뭐 하나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딸 덕에 나이 먹고 호강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임도 나가면서 제 인생을 즐겼습니다. 그날도 모임에서 약속이 있어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한 할머니가 저를 세게 치고도 사과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보세요. 사람을 치고 지나가셨으면 사과를 하셔야죠. 그렇게 가버리시면 어떡해요? 이봐요. 그거 지금 나보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 사람이 급하면 그냥 좀 지나갈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잠깐만. 가만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너 맞지? 우리 아들 신세 망쳤던 그년 맞지? 그랬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은 얼굴을 만났어요. 바로 저를 그렇게 구박했던 시무를 만난 겁니다. 그 재수없는 말본새하며 눈빛 보니까 이윤숙이 너 맞구나. 그나저나 네가 이 비싼 식당엔 어쩐 일이냐? 그거야 그쪽이 상관하실 일이 아닌 것 같네요. 저는 그쪽 볼 일 없으니까 이만 가보시죠.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뭘 그렇게 나를 세워? 그나저나 여긴 어쩐 일이냐니까. 네가 이 비싼 식당에 밥 먹으러 왔을 리는 없을 거고. 혹시 너 여기서 일하냐? 아이고, 네 팔자도 참.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식당에서 일을 해. 네 둘째 딸 죽었단 소식은 들었다. 큰딸은 뭐하고 살아? 하긴 보나마나 지 엄마 팔자 닮아서 어디 가서 빌빌거리고 살겠지 뭐. 그치? 말도 섞고 싶지 않았는데 전 시모가 우리 딸을 무시하는 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받아쳤지요. 내 딸이 내 팔자 닮았다고 누가 그래요? 걔 이혼하고 내가 혼자 키워서 의사 됐어요. 이 동네 큰 사거리에 크게 피부과까지 개원했네요. 그리고 어디서 감히 내 딸 이야기를 입에 함부로 올려요? 우리 모녀 인생 걱정 말고 본인이나 잘 사세요. 다시는 마주치지 맙시다.
그렇게 말하고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만나고 나서도 며칠은 기분이 찝찝했지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까요? 딸의 병원에 들렀는데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끄럽게 떠드는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세상에나, 전 시댁 식구들이 떼거지로 딸애가 개원한 피부과에 몰려온 겁니다. 시모는 물론이고 전 남편과 상간녀, 그리고 상간녀의 자식들까지 전부 다요. 어머, 여기 맞아요? 이야, 병원 한번 삐까번쩍 가게 잘해놨네. 야, 아주 훤하다 훤해. 그래, 우리 핏줄이 이런 피부과를 낼 줄 누가 알았겠어. 나도 동네 할머니들한테 생색 좀 낼 수 있겠어. 근데 여기 서비스가 왜 이래? 병원 원장님 할머니가 왔는데 어째 나와보는 사람이 없어? 시모와 남편은 큰 소리를 내며 병원을 시끄럽게 만드는데 그 꼴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지요. 여기는 뭐하러 찾아오셨어요? 나랑 내 딸 버릴 땐 본인들이랑 상관없는 빗줄이라고 못 봤더니 여긴 왜 찾아왔냐고요? 크게 피부과 하나 차리니까 콩콩을 좀 얻어먹어보려고 왔나 본데 당장 여기서 나가요. 경찰 부르기 전에. 이봐, 당신 오랜만에 만났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그래도 내가 소연이 애비잖아. 내 딸이 의사로 성공해서 병원을 냈다는데 내가 와봐야지 무슨 소리야. 그러게 말이다. 애미 너는 어떻게 된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니?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좀 비켜봐. 우리 소연이 보러 온 거다. 소연이 덕에 공짜로 관리 좀 받으려고 들렀다. 소연이 어딨니? 할머니랑 아빠 왔다. 얼른 좀 나와봐. 나와서 얼굴에 보톡스 좀 돌려봐. 전 시댁 식구들은 병원 로비에 서서 고함을 지르며 제 딸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진료를 보고 있던 제 딸이 놀라서 밖으로 나왔어요.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병원에 무슨 일 있어요? 소연아, 애비 왔다. 이게 얼마만이냐? 우리 거의 30년 만에 보는 거 아니냐? 여기 너희 친할머니한테도 인사드리고. 엄마, 소연이 인사 받으세요. 그때였습니다. 원장실에서 나온 딸의 얼굴을 본 시모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며 안절부절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딸은 덜덜 떨고 있는 시모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저한테 교통사고 합의금 달라고 협박하시는 분 맞으시죠? 그쵸? 딸의 물음에 시모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몸만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싹싹 비는 거예요. 소연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내 손자딸인 줄도 모르고 돈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만. 내가 미안해. 너도 알겠지만 그거나 차에 부딪히지도 않았다. 돈 몇 푼 받아보려고 내가 너한테 사기친 거야. 이렇게 널 다시 볼 줄 알았으면 절대 안 그러는 건데. 내가 잘못했다. 응? 그러니까 용서해 다오. 시모는 제 딸 앞에서 싹싹 비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알고 보니 시모가 제 딸 차에 치였다고 거짓말을 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본인 손녀인 줄도 모르고 사기치려다 병원 와서 딱 들킨 거죠. 제 딸한테 사기를 쳤으니 당연히 경찰에 보낼 줄 알았어요. 근데 딸애는 무릎 꿇고 있는 시모를 일으키는 거예요. 할머니 사정 이해한다고 이렇게 사과하셨으니 자신은 괜찮다고 하면서요. 거기다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편하게 피부과 시술 받고 가시라는데 순간 기가 막혔어요. 제가 왜 이러냐고 물으니 오랜만에 만난 분들 이렇게 돌려보내는 게 예의가 아니라며 오히려 시댁 식구들을 감싸더군요. 그런 딸의 모습에 그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어른이니까 딸에도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려고 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죠. 하지만 제 딸은 계속해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지 아빠를 병원에 불러 병원 세무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핏줄이 당겨서 한 일이니 엄마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섭섭했네요. 그 일 있고 얼마 후 손녀딸의 돌잔치 날이 되었습니다. 돌잔치 장소에 시간 맞춰 가보니 그곳에 전 남편과 시모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지요. 저를 보고 반갑다고 인사하는데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딸애를 불렀어요. 소연이 너 정말 왜 그래? 오늘 같은 자리에 왜 저 사람들을 불렀어? 엄마, 그때 내가 한 말 잊어버렸어요? 엄마가 상관한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 사실 지금까지 엄마랑 둘이 살면서 아빠랑 할머니 보고 싶을 때 많았어요. 근데 엄마가 친가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하니까 그동안 참고 살았던 거라고요. 나 엄마 딸이기만 한 거 아니잖아요. 아빠 딸이기도 하고 그리고 할머니 손녀기도 해요. 너 정말 이럴 거야? 네 동생 어떻게 세상 떠나는지 몰라서 그래? 수술비 한 푼 못 준다면서 네 동생 죽인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너 핏줄이라고도 생각 안 해. 저 집에서 쫓겨난 거 너도 기억하잖아. 저 사람들 지금 네가 의사에다가 좋은 집에 시집 갔으니까 뭐라도 하나 뜯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저것들도 아빠고 친할머니야. 너한테 하나도 도움될 것 없는 인간들이라니까. 엄마, 할머니랑 아빠가 그때 미안했다고 나한테 다 사과했어요. 나는 그 사과 받아주기로 했고. 그럼 문제 없잖아요. 너 엄마가 저 집에서 어떤 대접 받았는지 몰라? 너 내 딸이잖아.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어. 엄마가 너랑 연 끊는다고 해도 저 사람들이랑 계속 만날 거야? 엄마, 유치하게 좀 굴지 말아요. 그리고 엄마야말로 언제까지 전 시댁 식구들 미워하면서 살 거예요? 할머니랑 아빠 누구보다 좋은 분들이세요. 그리고 난 앞으로도 할머니랑 아빠랑 연락하며 지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앞으로 이런 일로 간섭하지 말고요. 딸의 단호한 말에 그만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를 두고 지 아빠와 할머니만 챙기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는지 몰라요. 제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딸이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딸의 배신은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참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부모 마음이라는 게 연을 끊는다고 했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였어요. 내 자식이 자꾸만 생각나고 또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딸 생일을 앞두고 소원해진 딸과의 사이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고민하다 딸이 좋아하는 음식이랑 미역국을 좀 만들어서 딸 병원에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병원 앞에 가서 보니 그 앞에 경찰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병원에 무슨 일이 났나 싶어 뛰어 들어가 보니 로비에서 전 남편과 그 상간녀 그리고 상간녀 아들이 경찰에게 붙잡혀 있고 전 남편이란 작자는 막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너 이거 못나?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나 여기 병원 원장님 아빠야. 니들 사람 잘못 건드린 거라고. 니들이 경찰이면 다야. 애비가 딸 돈 좀 쓴 거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잡아도 되는 거야? 니들 내 딸 오면 다 죽었어. 남편이 고함을 지르던 그때 원장실에서 딸이 나타났습니다. 얘 소연아, 경찰들이 갑자기 날 붙잡아 가려 그런다. 내가 병원 돈 좀 썼다고
나를 횡령죄로 잡아간다잖냐. 네가 말 좀 잘해줘. 그녀 사이에 돈 좀 쓸 수 있는 거잖아. 이거 수갑 좀 풀라고 얘기 좀 해봐. 그러자 딸이 썩소리지으며 지 아빠를 향해 이침을 뱉었습니다. 이래서 재벌은 못 준다고 하는 거지. 내가 당신 이럴 줄 알았어. 당신이라니? 너 애비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그래, 혼나는 거야 나중에 하고 일단 이거 수갑부터 풀라 그래. 그리고 너희 시댁 고문 변호사도 좀 불러. 거기 변호사한테 나 수갑 채운 경찰놈들 다 콩밥 먹이라 그래. 뭐하고 서 있어? 나 경찰서에 끌려가게 그냥 둘 거야? 더럽게 시끄럽네 진짜. 이봐요 박경필 씨. 당신 우리 병원 돈에 꽤나 손을 대셨던데 횡령죄로 벌을 좀 받으셔야겠어요. 조용히 하시고 경찰서로 가시죠. 너 뭐야? 너 다 알고 있었어? 너 혹시 이거 지금 다 네가 꾸민 일이야? 참나. 죽으러 오는 줄도 모르고 병원 취직시켜준다니까 아주 좋다고 달려올 때부터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당신 같은 사람이 정직하게 일할 리가 있어요? 내가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어. 그러게 돈 몇 푼 챙길 생각에 대가리 굴리지 말고 곱게 일만 했어야지. 그럼 경찰에 끌려갈 일은 없었잖아요. 너희 기집애 감히 나를 속여?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일하라고 부를 때부터 나 깜빵 보내려고 다 계획되어 있었던 거지. 그치? 당신이 횡령 안 하고 일만 열심히 했어봐요. 그럼 이렇게 경찰에 끌려가는 일이 있었겠어. 다 본인 인과응보예요. 그렇게 되기 싫었으면 돈에 손대지 말고 얌전하게 살았어야지. 그리고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요. 당신이 나랑 우리 엄마, 그리고 내 동생한테 죄 지은 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어디 죄값 치르면서 평생 감옥에서 썩어봐. 내가 절대 용서 안 해줄 테니까. 저 나쁜 년. 저게 처음부터 다 계획적으로 날 꼬드겨서. 이봐요, 경찰 선생님들. 나 좀 놔줘요. 저년이 지금 다 계획적으로 꾸민 일이라니까. 나는 죄가 없어요. 이거 놓으라고. 남편은 딸에게 욕을 내뱉으며 억울하다고 진상부리다 경찰들에게 제압되어 끌려나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긴 시간 만에 우리 모녀가 마주했습니다. 그제야 딸이 남편과 할머니를 불려들였던 이유를 알 것만 같았어요. 수연이 너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어? 네 애비한테 복수하려고? 엄마 미안해요. 나 때문에 많이 속상했었죠.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저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제대로 벌주려면 그 방법밖엔 없었어. 엄마가 하면 되는데. 네가 왜 저딴 사람들이랑 얽혀서 복수를 해? 애미가 되어가지고 그런 줄도 모르고. 대체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저 사람들 병원 찾아왔을 때부터? 실은 나한테 보험 사기치는 사람이 우리 할머니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만나자마자 돈 요구하는 거 보고 딱 알았지. 근데 난 한눈에 딱 알아보겠는데 그 사람은 날 못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본인 소녀인지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우리 가족 힘들게 한 사람들한테 제대로 갚아주자 싶었어. 기회만 보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 병원에 날 찾아온 거 보고 잘됐다 싶어서 함정을 좀 짠 거고. 병원 돈 맡기니까 곧바로 뒷주머니 챙기기 바쁘던데 지들께 지들이 넘어간 거지. 애초에 저는 걸려들 줄 알았어요. 엄마는 그런 줄도 모르고 너한테 섭섭해하고 서운해했어. 엄마가 딸 속도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해. 미안하긴 뭘.
내가 엄마였더라도 그랬을 거야. 그리고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엄마 괴롭힌 그 여자, 할머니까지 벌받아야 완벽한 복수지.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병원으로 뛰어들어온 시모가 우리 딸 멱살을 잡는 게 아니겠어요. 나쁜 년, 이 못돼 처먹은 년. 너 일부러 그런 거지? 네 애미 콩밥 먹이려고 네 애미랑 짜고 일부러 그런 거지? 지 엄마 닮아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너 내가 가만둘 것 같아?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리 와. 시모는 제 딸 멱살을 잡고 뒤흔들었고 시모를 떼어내려던 찰나였습니다. 막 엉켜부터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 10명도 넘는 할머님들이 전연 잡아라 라며 병원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 할머니들은 전 시모의 머리채를 붙잡고 바닥으로 내던졌고 순식간에 시모는 다른 할머니들에게 둘러싸여 몰매를 맞았습니다. 너무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뭘 어떻게 말려볼 새도 없었어요. 시모는 순식간에 얼마나 맞았는지 머리는 다 쥐어뜯기고 얼굴에 피가 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흠씬 두들겨 맞은 시모는 본인을 때린 할머니들에게 막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니들 미쳤어? 멍청한 할망구들 같이 좀 놀아주니까 치가 자라가지고 니들이 감히 날 때려? 그러자 듣고 있던 한 할머님이 시모 뺨을 때리며 소리 질렀어요. 뚫린 입이라고 또 헛소리를 짓거려. 너, 네 손녀 의사고 손녀 사위 부자라고 우리한테 돈 뜯어간 거 언제 갚을 거야? 손녀 팔아 내 전재산 빌려갔으면 갚아야지. 어딜 돈도 안 갚고 턱기려고 해? 몰래 숨어 다니면 모를 줄 알았어. 내 돈 내놔 이년아. 빌려간 내 돈 갚으라고. 할머니들은 시모를 먼지나게 두들겨 팼고 그 길로 시모도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동네 할머니들한테 사기친 죄로 철창행 신세가 된 거죠.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알아서 자멸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함정에 빠진 거예요. 멍청한 인간들 경찰서에서 만났는데 저와 제 딸 앞에 납작 엎드려 사과하기 바쁘더군요. 제발 감옥 가는 것만은 막아달라고요. 여보, 그리고 수연아, 우리 이러지 말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한 가족이었잖아. 내가 입으로 그런 게 아니고 돈이 급해서 그랬어. 내가 돈 벌어서 다 갚을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봐줘. 응? 그래, 딸이 지 아빠한테 이러면 되겠니? 그리고 나도 좀 살려다오. 그 할머니들한테 빌린 돈 좀 갚아줘. 그 돈만 대신 내주면 다시는 니들 앞에 안 나타날게. 내가 니들 잘되라고 평생 기도하면서 살게. 납작 엎드려 비는 모습들이 참 웃겼어요. 그러나 우리 모녀가 그 족속들을 용서할 리 없었습니다. 우리 딸들, 본인들 핏줄 아니라고 할 땐 언제고 왜 이제 와 이래? 정말 추해서 못 봐주겠다. 잘못했으면 다들 그 벌 받아요. 평생 다 받아도 모자랄 테니까. 우리 엄마 말 잘 들었죠? 내 핏줄은 우리 엄마 하나예요. 지금까지 본인들 인생 쓰레기로 사셨으니 그 대가 치르세요. 그렇게 우리 모녀는 그 인간들을 조금도 봐주지 않았어요. 30년 전 우리를 버렸던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해줬습니다. 이후 남편과 시모 모두 감옥에 갔고 얼마 전 시모가 교도소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인생 그렇게 살았으니 감옥에서 죽었다는 게 조금도 안타깝지 않더라고요. 우리 모녀는 우리를 버린 이들에게 멋지게 복수하고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딸아이가 운영하는 병원은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손녀도 어디 아픈 데 없이 잘 자라고 있네요. 예전에는 전 시댁만 생각하면 서럽고 상처였는데 복수하고 나니 이렇게 말할 용기가 생겨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털어놓아 보았습니다. 말하고 나니 속이 더 편안하네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모두들 백내 평안하세요.